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2인자인 스탠리 피셔 부의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피셔 부의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이 이전보다 매우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무척 낮다고 밝혔습니다. 마켓워치는 피셔 부의장의 이 발언은 9월 금리 인상설이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와 브리티시 페트롤륨의 공장 가동 중단 소식 영향에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보다 배럴당 1.09달러, 2.48% 급등한 44.9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의 발언으로 달러가 약세를 나타낸 데다 브리티시 페트롤륨이 하루 24만 배럴을 정지하는 정유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고 언급한 점도 유가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한편 국제 금값은 4월 연속 상승하며 온스당 1,100달러 선을 회복시켰습니다. 대기업 총수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이 제70주년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반면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사 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승현 회장은 이미 2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막판에 사면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롯데그룹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국민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롯데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정부와 정치권까지 롯데를 압박하고 나선 만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사과문에서 경영권 분쟁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지배구조 문제 그리고 일본 기업 논란 등에 관해 포괄적으로 사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최애리나입니다. 뭔가 꽉 막혔던 것이 뻥 뚫렸다 하는 느낌 드는 간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에 우리 장 기억하시죠? 코스피가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7월 달에 한 달 만에 장중에 미국의 자금이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를 보이면서 2000선을 장중에 크게 하회했었는데 물론 종가상 지키긴 했지만요. 이런 분위기가 하루가 딱 지난 뒤에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단초를 제공한 것은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인데요. 제넷 옐런 연준 의장 다음으로 입김이 센 연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9월 달에 자꾸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고용은 일단 좋은 게 맞다. 근데 물가는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죠. 고용이 조금만 더 여기서 개선되고 두 번째로 물가가 중기적으로 연준이 목표치로 잡고 있는 2%에 도달한다는 확신이 들 때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시기는 자꾸 연내라고 하고 있지만요. 현재 가장 최근에 나온 물가를 보면 0.3%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는 저 유가까지 감안했을 때 2%까지 물가가 오른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연준 부의장이 꼬집음으로 인해서 9월 금리 인상설이 크게 후퇴하게 됐습니다. 달러는 약세로 돌았고요. 때문에 상품 가격이 크게 뛴 것이 뉴욕 증시 아주 가볍게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 한번 챙겨보죠. 자, 모두 다 1%대 아주 시원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 때 놓여져 있었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 크게 오르면서 7월 초의 저점 그리고 7월 중순의 저점을 모두 한 번에 만회시키는 아주 멋진 장대 양봉을 뽑아낸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나스닥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같이 끌어내려오고 있었는데 61선을 깨지 않고 돌려세우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오마의 현인이라 불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역시 항공기 부품업체를 43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 대형 M&A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그 어느 때보다 오름세가 두드러진 아주 오래간만에 시원스러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죠? 이번엔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0.8 내지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일 정도로 유럽 증시의 오름세도 역시 동반에 두드러진 모습이었었는데요. 앞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중국 증시가 5% 가까운 급등세로 일단 끝이 나는 것을 보고 출발한 유럽 증시 스타트는 괜찮았었는데요. 장중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종가상은 플러스로 역시 상승 반등 시키며 끝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분 최대 86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제금융이 이르면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번 달 20일에 ECB에 관해서 한 32억 유로 정도 부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3차 구제금융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인데요. 아마 거의 데드라인 이전에 3차 구제금융분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다.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것도 유럽 증시를 많이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은행주가 좋았습니다. 자, 이번엔 달러와 약세에 따른 상품 시장 가격의 한번 흐름을 봐야 될 텐데요. 스탠리 피셔 연준 의장의 9월 금리 인상 조금 어렵다라는 뉘앙스의 발언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WTI 보세요. 2.5%가량 급등함으로 인해서 거의 다 배럴당 45불 근처까지 올라왔었죠. 지난 3월의 저점이 사실상 43불 46센트를 찍었었는데 거의 여기까지 밀리지 않고 전저점으로 추락하기 직전에 역시 중요한 상태에서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유가는 떨어지고 상품 시장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충분히 나올 법한 하루였습니다. 어쨌거나 간밤의 분위기는 이렇게 시원시원 상품 시장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 중요하죠. 이번엔 전일 아시아 증시 마감가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일본도 좋았어요. 사실 최근에 니케이 얘기가 별로 없지만 니케이가 21,900선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거의 신고가를 내기 일부 직전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제도 올라서 28,000선까지 올려놓은 니케이도 빼놓지 않고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어제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상해종합지수가 지금 3,928선 정도 거의 한 사실상 4,000선에 올려놓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중바닥을 잡으면서 중국 증시도 아주 넓게는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아직은 박스권의 영역에 있지만 4,000선을 뛰어넘고 바로 직전 고점까지 뚫게 되면 이제 빠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술적 분석 잠깐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모습 잠깐 보고 출발해 보겠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000선을 하회한 1993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왔었죠. 물론 7월 9일의 저점인 1983포인트보다는 장중 저점이 높긴 했었지만 종가상 아슬아슬하게 2,0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닷새 만에 역시 나홀로 상승하긴 버거웠나 봐요. 동반에 반락하면서 750선을 종가상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이 중요하죠. 일단 미국은 어제 우리 2,000선 아래로 끌어내렸던 악재 요인이 사라지면서 다시 말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석되면서 반등해 줬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오늘 장 초반 강한 반등세, 갭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전강 후약으로 밀리면 모습은 사실상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 하더라도 상승분을 최소한 지켜주는 약간의 또 욕심을 조금 덧붙인다면 양봉을 갭상승 하더라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해보죠. 네, 미국은 9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고 있는 미국 쪽 얘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오늘 글로벌 경제 이슈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관련된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 특임 교수를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 오늘도 연결해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7월 고용지표 보고 나서 9월에 막 금리 올릴 것처럼 하더니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의 발언으로 또 180도 분위기가 희석됐네요.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이제 어제 얘기한 것처럼 고용 사정은 이제 좋아지고 있지만은 물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스탠리 피셔 부의장은 옐렌 의장의 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그 9월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서 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옐렌 의장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아마 옐렌이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그 과거 1930년대 중반에도 경기가 대공황 때 회복이 되다가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주저앉은 경향, 그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옐렌으로서는 아마 이번에도 미국 경제 성장이 약간 지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 강달러 때문에 수출이 안 좋아지면서 약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어제 피셔도 얘기가 물가 상승률이 낮은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유가가 조만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미뤄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예컨대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라든지 혹은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같은 그런 분들이 9월 인상세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그런 흐름이나 발언을 미뤄볼 때 아마도 12월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니, 그러면 사실 고용이 좋고 연준이 금리 올리는 데 있어서 물가는 아직 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시원하게 그 부분을 연준 부의장이 긁어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연준은 9월에는 금리를 올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계속 설왕설래가 많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옐런이 사실 금년 중에 한 번 올리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올리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얘기돼 오다가 이제 남은 9월이냐 12월이냐 그건데 제가 보기에는 12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예컨대 시장 참가자들이나 혹은 한국은행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12월 인상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금리를 이번 달 8월 내일 모레 금통이죠. 금통에 좀 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좀 더 지금 너무 한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부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다. 이 시간은 절대로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주시장 참여 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은 여러 차례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듯이 9월보단 12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한은도 이번 주에서 금통위에서 이렇게 시간 벌었을 때 금리를 조금 내려서 경기를 이참에 좀 부양을 좀 더 시켜줬으면이라고 바람을 보이셨어요. 원달러 환율도 일단 고점을 좀 찍고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 얘기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3차 구제금융 많게는 860억 유로까지 나왔던 이것이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원래 데드라인이 20일 돈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 입장은 일단은 이제 그리스가 120억 유로 긴급 자금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일단 급한 상황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860억 유로의 3차 구제 금융을 받아서 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이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된 것 중 하나가 860억 유로 중에서 165억 유로를 IMF가 분담하기로 했는데 IMF는 그리스가 지금 돈을 빌려주면 갚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좀 더 탕감을 해줘야 된다. 탕감을 해줘서 좀 그리스가 좀 경제를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주면은 IMF도 참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도에 의하면은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이 임박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65억 유로를 주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정도를 또 더 탕감해야 되느냐는 그런 탕감 협상이 진행돼야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조금 성급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거나 그런 제가 지금 탕감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니까 160억 일단은 협상이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탕감을 해주고 대신 IMF가 165억 유로의 3차 구제금융에 참여한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그리스가 가장 큰 난관은 얼마를 그러면 더 탕감해 줘야 되느냐. 유럽 중앙은행,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유럽 은행들이 얼마를 더 또 탕감을 또 해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도저히 그리스가 지난 5년 동안 1,500억 유로를 탕감해줘도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500억 유로를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해서 500억 유로 기금을 만들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공공기관 자산 매각이 쉽지 않을 거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도 공기업 민영화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는 굉장히 강력한 좌파 노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면은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이제 내관인데 두 가지 내관이 제가 보기에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 500억 유로를 하는 것으로 전제하에서 일단은 탕감 이제 860억 유로의 협상이 타결되고 그 다음에 500억 유로 기금 조성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이 이 문제가 타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생각보다 또 빠르게 이번 주 안에 타결이 안 될 가능성도 열어두긴 해야 되는데 헤어컷 규모라든가 공기업 자산 매각 이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일 것이다.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관련해서 또 뇌관 두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본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일본 니케이도 참 조용히 잘 가고 있고요. 해외 투자 자금도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펀더멘털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어요. 역시 아베노믹스의 결과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반기 일본의 경상수지가 2년 만에 흑자를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은 지금 우리가 아베가 우경화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런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 외교적인 문제와는 달리 경제 문제에서는 일본의 20년 잃어버린 20년에서 그야말로 탈출시키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굉장한 업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벌써 이제 2분기 성장률도 3.9%, 전기비로도 1.0%, 한국은 0.3%였죠.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는 데다가 더 큰 문제는 더 크게 이제 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원전 사고가 나면서 에너지 부분을 해외에서 많이 수입해 와야 하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이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세금도 지금 보니까 세수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금도 21년 만에 가장 최대로 세수가 거쳤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도 원전 사고에 따른 에너지 수입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성장률도 높아지면서 일본 경제는 상당히 이제는 거의 궤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일본 기업들이 엔저로 인해서 얻었던 막대한 수익을 이제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을 하고 또 해외에 나갔던 많은 기업들이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일본 앞으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사실상 잃어버린 수십 년을 이제는 막 되찾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도 여러 차례 언급을 통해서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랐다라고 분석하신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는 전혀 다르죠. 사실 일본의 압박은 수출 경합도가 높은 IT 부분에서 계속 있어 왔었던 자동차와 포함해 그런 분위기가 있었었고 최근에 중국이 이 압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 로컬 업체가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중국 대륙에서 이 경쟁이 심화되는 게 우리 기업으로서는 큰 타격인데요. 때문에 3분기 제조업 전망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3분기 제조업 전망이 좋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베를 미워하지만은 아베노믹스 자체를 미워할 필요가 없는데 아베노믹스가 그야말로 엔저와 그다음에 양적 통화정책 면에서는 양적 완화,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이 세 가지 이제 화살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는 그와 전혀 반대로 갔어요. 원고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규제 완화는 거의 좀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거의 지금 안 되면서 중국으로 많이 갔는데 지금 문제는 일본은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현재 중간재 생산 기술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임금도 올라간 것 때문에 일본은 철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뭐 현대차다 삼성전자 한국이 워낙 그 기업 경영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을 가는데 지금 제가 봐 이것이 엄청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자국 기업 중심주의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중국이 한국보다 뒤떨어져 있는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기술하고 자동차 엔진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해오면서 지난번 한중 FTA 때 이 부분은 양어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걸 한국이 받아들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 몇 년간은 한국에서 자동차 엔진이나 반도체는 자동차 엔진이죠. 반도체는 이번에 IT 글로벌 협상 때문에 이제 그 관세가 앞으로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몇 년간 고관세를 매기는 걸 한국이 허용해 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이 따라오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간재가 이미 벌써 중간재가 한국의 중간재 수입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일본 수입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벌써 중국의 중간재가 벌써 부메랑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수출도 안 되지만은 중국에서 중간재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이런 현상까지 보이고 있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 문제가 그야말로 차이나 쇼크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좀 더 개발해야 되는 건가요? 따라오는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방법을 좀 제시하신다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을 개발해야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술을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작년에 기업소득 관리세제량을 또 도입해가지고 임금이나 투자나 안 되면 배당이라 주한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 배당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기업들이. 중간 배당을 하고 나니까 과연 무슨 돈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계속 엔젤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쌓으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임금도 올려주고 연구 개발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원고 때문에 지금 현재 그나마 뭐 별로 돈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걸 뭐 기업들이 막 현금 보유가 많다 어쩌다 막 그러면서 계속 그 배당을 해주러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배당 안 하면 10%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니까 배당을 이번에 중간 배당이 사상 최고로 많이 배당을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과징금을 안 내려고 다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개발할 재원이 빈약한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엔 한국 경제 이렇게 된 것은 거의 뭐 전적이라고 하면 좀 맞지만 대부분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수출 기업도 어떻게 보면 힘들겠어요. 환율도 부담이고 또 배당도 숙제를 해야 되는 정부가 내준 숙제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어떤 모 증권사에서는 우리 원달러 환율 1,300원 수준 정책 펼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데요. 제가 보기엔 1,300원 가격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1,300원 얘기는 연말에 가서 지금 이제 엔달러 환율이 130원 간다는 얘기거든요. 130엔. 지금 이제 120 한 3, 4엔 가는데 130엔까지는 갈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원 100엔 환율을 1,000원, 그러니까 1대10을 유지하려면은, 1,300, 우리 원달러 환율 1,300원이 가야죠. 우리가 언제나 한일 간에는 이 1대10이 굉장히 중요한 그 바로미터였어요. 그러나 벌써 이제 오래전부터 1대10이 깨져가지고, 지금 이제 뭐 900원, 100원당 900원대 초반이고, 아마 연말에 가면 900원대가 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한국 경기가 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이에요. 연말에 이 엔달러 환율이 130엔 간다 그러면 최소한 1,300원은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제가 보기에는 1,300원 가면은 원백엔 환율이 1,000원인데 1,000원 가지고도 지금 현재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이익이 개선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1,300원보다 더 높게 가져가 줘야만이 우리 경제 회생이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부 당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는 뭐 그런 인식을 전혀 그런 현실과는 너무 먼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큰 틀에서 끝으로 증시에 관련된 코멘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수출을 중심으로 상당히 기업들의 펀더멘털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인데 증시도 어제 또 2,000선을 붕괴시켰어요.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린다면 그리고 금통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이번 주에 해준다면 조금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저 생각으로는 이제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현재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무슨 수출이 좀 되고 소비가 살아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 소비는 뭐 엄청 좀 위축돼. 왜냐면 일자리가 없고 가계부채가 좀 어제도 보니까 약 그 자영업자 400만 명 혼자 사는 자영업자가 400만 명이라고 그래요. 400만. 이거 뭐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의 수입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한원이 좀 더 파격적으로 좀 금리를 동결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내려주면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리를 내리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든지 기업의 투자 원리금 상환 부담도 줄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환율을 근데 한 1,300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좀 수출 기업들이 좀 숨통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가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환율 문제 그다음에 뭐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외국인들이 더 나가는 그런 문제는 있긴 하지만은 좀 길게 보면은 펀드멘털이 더 강해지니까 주가가 좀 더 반등할 수 있겠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00선을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 이 2,000을 아슬아슬하게 종가상 지키고 있는 코스피. 일단 가장 단기적으로 변수는 이번 주 금통에서 금리를 내려주는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이자 건국대 특임 교수님을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 뷰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봉근 멘토입니다. 자, 전일 2,000선 아래로 떨어지면 이것은 어찌됐든 언더 슈팅이다라는 얘기 드렸었죠. 그러면서 장 후반에 2,000선 위로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일 개장 방송에 출연해서 드렸던 얘기인데요.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참고하셨다면 분할 매수를 잘 하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간밤에 이제 미국발 훈풍 그리고 전일 있었던 중국발 훈풍에 의해서 우리 장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뜨뜻미지근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좋은 분위기를 충분히 또 기쁨으로 만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요 국내 최대 일간지 서울경제신문과 외신을 살펴보면서 그 팩트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가 종목적으로 어떻게 녹여보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고 갈게요. 자,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뽑아온 기사 바로 볼게요. 팔머 럭키라는 이제 젊은이가 한 명 등장합니다.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22 years old, 즉 22살이라는 얘기입니다. Making virtual reality is a reality. 리얼리티죠. 그죠? 이 버추얼 리얼리티가 뭐냐면 가상현실이에요. 그러니까 VR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삼성의 헤드셋 기어 VR이라는 제품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헤드셋을 끼고 있으면 영화를 입체적으로 바로 앞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실감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상현실, 즉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이 버추얼 리얼리티를 만든 창업자예요. 팔머 럭키라는 사람인데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오큘리스라는 회사를 찾았는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바로 페이스북에 인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큘러스라는 이 회사를 만든 젊은이인데, 자, 여기 기사 내용을 쭉 내려가다 보면요, 이 오큘러스 VR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화면상 보이실 거예요. 이 VR, 기어 VR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런 구글, 소니, 그 다음에 이 페이스북, 그리고 삼성, LG전자까지도 앞으로 이 VR 시장에 굉장히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삼성은 이미 제품이 나왔고요. 소니도 제품이 이미 나왔습니다. 구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결국은 이 VR 시장의 성장성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소니 전부 VR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시장이야? 즉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성, 초고속 성장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루콤이라는 회사에 있습니다. 강조 많이 드렸었죠.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역시 이 블루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주인 만큼 중장기 성장세라는 것을 체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 어떤 중장기 추세적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국내 최대 경제일간 서울경제신문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씁쓸한 기사입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글로벌 판매 정점 찍었나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죠? 14년도 2분기 전체 295, 15년 2분기 339.5. 일단은 스마트폰의 어떤 마켓 시어는 늘어났습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샤오미가 이제 15.1에서 19.8, 그리고 화웨이가 20.1에서 30.5, 애플이 35.2에서 47.5,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74.5에서 71.9. 다른 쪽은 다 올랐어요. 4.7, 10.4, 12.3 다 올랐습니다. 삼성만 마이너스 2.6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부분을 애플하고 화웨이가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샤오미도 가져갔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상승은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74.5에서 71.9입니다. 지금 주가는 150에서 110입니다. 너무 과도한 거 아닐까요? 그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죠? 크게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증감률이. 사실 뭐 삼성전자를 쓰던 사람이 갑자기 애플로 많이 변했다거나 화웨이로 변했다기보다는 지금 호기심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삼성전자 제품을 써보다가 다른 거 한 번쯤은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결국은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플은 애플 유저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고품질의 제품들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저품질들만이 갖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과도한 우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전에는 빠진다 얘기 드렸습니다. 사실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삼성의 스마트폰 글로벌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안 빠진다고 얘기 드리면 그게 제가 잘못된 애널이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너무 과도한 우려 단계까지 와버렸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언더슈팅 구간이다. 여기서 잘 지지가 되면 다시 삼성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것은 스마트폰 판매량이 확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올라오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접근해도 크게 수익을 볼 수는 없는 구간이라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좀 씁쓸합니다. 그죠? 다음 카카오 파격 인사 신임 대표의 30대 임지훈. 자, 이 친구가 누군가 하면 1980년 서울 출생입니다. 카이스트 산업공학과를 졸업했고,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수석심사역을 맡았던, 자, 벤처 기업의 어떤 선두주자를 했던 젊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살이면 저하고 9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그죠? 벌써, 이 다음 카카오의 CEO가 됐습니다. 부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다음 카카오가 파격 인사를 했다. 즉, 35세 대표의 젊고 빠른, 이런 부분들은 결국 모바일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모바일 산업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 산업이 강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다음 카카오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대강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임지훈은 예전에 모바일 게임, 임지훈 대표 같은 경우에 모바일 게임 급성장을 예견을 했고, 썬데이 토즈 등 투자 안목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쪽에서도 굉장히 발굴을 많이 하는 그런 인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 젊은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즉 젊은 CEO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 다음 카카오와 사물 인터넷, 다음 카카오의 사물 인터넷, 그리고 다음 카카오의 온라인 판매 극대화,
바로 그 온라인 매출 비중의 극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핀테크 산업, 즉 다음 그리고 다음 카카오 택시 이런 쪽의 사업들을 바로 전임 대표의 어떤 그걸 이어받아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임 대표가 특히 아꼈던 인재라는 점,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다음에 어떤 이제 새로운 피가 공급된 만큼 조금 더 다음이 이제 조금 더 파격적으로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다. 파격적 인사 단행인 만큼 파격적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다 보면 앞으로의 다음 카카오가 명백히 가고자 하는 길, 그러니까 핀테크, 그 다음에 바로 이 다음 카카오 택시,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쪽을 좀 더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 이런 쪽 역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기업 CEO가 새로운 CEO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새로운 신임 CEO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다음 카카오 종목도 역시 잘 오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음 기사입니다. 웰크론 강원. 바로 웰크론의 자회사죠. 이 웰크론의 자회사 웰크론 강원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SPC 제주 그린파워 설립. 자, 결국은 어제 전일 종목 탑5 시간에 여러분들 웰크론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웰크론 강원, 웰크론 한택에 대한 자회사의 지분법 이익까지도 그리고 성장성까지도 이 웰크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웰크론 강원에 대한 기사가 나왔네요. 결국 웰크론 강원이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6메가와트급 SRF 가스화 발전 산업, SRF를 에너지 완화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당 최대 6메가와트의 바로 전기를 생산해 제주시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웰크론 강원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새로운 미래 영역이죠. 그래서 결국 미래 산업이라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까지 GNC 에너지가 굉장히 그걸 잘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웰크론 강원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발표하면서 어제 GNC 에너지는 좀 빠졌습니다. 자,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웰크론 강원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웰크론 강원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제 모회사죠. 웰크론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사는 다 읊어드렸어요. 목요일 이제 금통위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금통위가 마지막으로 경기 부양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 마지막 기회. 그것이 바로 8월인데요. 8월에 금통위 금리 발표. 이주열 하는 총재의 결단력 있는 경기 부양책 기대해보고, 저희는 주가를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대 한번 해보면서 목요일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문이었습니다. 네, 전일 미국이 9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코스피가 한 달 만에 장중에 2,000선이 붕괴됐었는데요. 기관 매도가 점차 줄면서 종가상은 지킬 수 있었지만 간밤에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180도로 다르게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장 일단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의 고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준 내에서도 9월에 올릴지 말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이렇게 불확실할 바에는 9월에 차라리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하시기도 했었는데, 연준 부의장은 물가가 낮다면서 9월에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쪽으로 간밤에 발언을 했더라고요. 미국도 많이 올랐는데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역시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금리를 올릴 바에는 올린다 만다 뭐 이렇게 설왕설래 하지 말고 그냥 아싸를 올렸으면 좋겠다, 확정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간밤에 열린 오늘 새벽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반등 다음 반등을 모처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1%가 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나스닥 시장도 58포인트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그 FRB, 페드죠. FRB가 아니라 페드죠.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제넷 옐런 의장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부의장이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가장 영향이 큰 분인데요. 어제는 이 스탠리 피셔 부의장께서 9월에 미국 금리가 인상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에너지주들이 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오하마 현인이라는 그 벅샤 해소회를 이끌고 있는 그 의장이 벅샤 해소회를 이끌고 있는 의장께서 그 대형 M&A를 성사를 시켰죠. 아마 벅샤 해소회의 탕사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43조에 달하는 M&A를 성사시켰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워렌 버핏의 영향이 참 대단하죠. 이 두 분의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유럽 증시도 그리스가 3차 구제 협상을 타결이 임박했다. 이 3차 구제 협상 금액이 무려 86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 3차 구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유럽 증시도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동남아 증시도 일본과 상해, 중국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상해 증시도 모처럼 5%에 가까운 급등을 보이면서 그동안 급락했다는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국내 시장이 문제죠.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한 때 2,0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앞서서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국내 시장이 2,000포인트는 큰 의미가 없다 하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그 붕괴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점을 강조드렸는데 어제 장중한 때 1993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2,000포인트가 붕괴됐다. 물론 종가는 2,000포인트를 간신히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국내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더 가중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국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 세력들이 모두 양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불안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있는 가운데 수급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최근에 기관, 연기금까지 매도하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늘상 강조해 주셨듯이 옵션 만기, 또 금통위까지 있고 또 금요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나흘간 굉장히 짧게 열리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상승과 하락 외에 중간 변수, 횡보라는 것도 있다고 늘 강조해 주셨는데 여기서 급등락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시장 전망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참 국내 투자자들 답답하실 겁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우려대는 매미 소리.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매미 소리가 아주 짜증나게 하고 막 밤잠을 설치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랬었는데 이 매미의 생애를 알고부터 그러니까 7년 동안 땅속에 살다가 일주일 울고 간답니다. 이 매미의 생애를 알고부터 이 매미 소리도 굉장히 애처롭고 정겹게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지금은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도 주식시장만 생각하면 참 애처롭고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은 더욱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국내 시장이 이런 수급 여건 악화는 하루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하세요. 왜 세계 증시가 오를 때는 오르지도 못하고 세계 증시가 빠질 때는 먼저 빠지느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화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내는 내수보다 수출이 의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다시 말해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는 그런 나라입니다. 수출이 잘 돼야지만
국내 경기도 돌아가고 내수도 살아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외국인 투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장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더욱더 외생 변수에 따른 급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펼쳐지고요. 우리 제일국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당분간 특히 금주까지는 이런 박스권의 횡보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코스피 시장이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면 2,000포인트에 딱 찍고서 일주일 내내 움직이지 않는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순간적으로 급등했다, 급락을 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니까. 근데 결국은 제자리, 이렇게 눈 감고 아니면 조금 쉬고 있으면 결국은 제자리 갖다 놓는데 그 순간의 급등락을 참지 못하고 섣부른 배팅을 들어갔다 하는 큰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시장의 상승으로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결국에는 이번 주도 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일부 재료에 의한 외생 변수에 의해서 급등락을 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 사실은 옵션 만기 변수도 있지만 금통위 변수 앞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셨었는데 미국이 만약에 9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연말까지 시간을 번다면 이번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를 혹여나 내릴 수도 있나요? 현재 컨센서스는 동결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 국내 금융 고위 관계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겁니다. 이 단순히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에 좋겠지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물가가 또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번 주 목요일 있을 옵션 만기와 금통위에서는 커다란 변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 8월이거든요. 3회 배수의 달이 아닌 그러니까 3, 6, 9, 12월 달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 만기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이고 또 금통위도 현 시점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금리를 더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 당국자도 경기가 안 좋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인하 이 카드를 꺼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국내 이번 주 있는 굵직한 핫 이슈들은 시장에 크다는 영향 없이 시장의 컨센서스 그대로 동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그런 사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별로 본다면 작은 거래량으로 급등락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번 주 굵직한 변수로 인한 시장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오히려 단순 논리로 접근하시는 분들 올라오면 팔고 그죠? 자, 내려가면 사고 올라오면 파는 이런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번 주에 그럼 옵션 만기가 다 지나고 나서 뭐 조금 지지부진하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짠 하고 재개장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 시장이 좀 힘을 얻으려면 역시 어떤 쪽에서 좀 분위기 반전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참. 국내 주식시장 어제도 보면은 2,000포인트가 붕괴가 됐는데요. 사실 시장을 이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반도체거든요. 특히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는 삼성그룹 관련주들. 이 삼성그룹 관련주들도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매도 일색입니다. 일부 대형 기관에서는 뭐 6천억 원을 이번에 그 합병으로 인해서 하라고 해서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평가손을 펀드에서.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반전되기까지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는 과대 낙폭입니다. 과대 낙폭인데 유념하실 것은 낙폭이 과대됐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뒷받침돼야 되냐면 향후 경기 호전, 그 기업의 실적 호전이라는 카드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뒷받침해줘야지만 그 종목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그렇죠 실적 회복세는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빨라야 올 4, 4분기 아니면 내년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 종목은 현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제장에서도 보면은 은행주들이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증권주들이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만 증권주들은 업종 실적이 종목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장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거든요.
뭐 이런 상황들은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흐름을 보면 확연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적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철강,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업종들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상태는 벗어난 것이 아닌가. 여기서 더 이상 크게 하락할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이 지수를 버텨주면서 다른 테마,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별로 순환매성 상승세가 이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서 게임 관련주들도 어제 장에서도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로 선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 부진한 대형주는 아마 바닥 다지는 과정을 조금 더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얘기해 주시면서도 금융주 가운데 은행과 증권, 더불어서 게임주 등 유망한 섹터도 몇몇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전저점 7월 9일 저점인 1983을 지키긴 했어요. 하지만 어제 장중에 1993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역시 2000선을 살짝 내줬다가 겨우 지켰는데 이 시장이 급락을 하지 않으려면 역시 전 저점만 잘 지키면 될까요? 어제 코스닥도 닷새 만에 같이 반락하고 말았잖아요. 시장 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렸던 전저점 유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자라고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가 되겠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750포인트 이상권역에서는 일단 1차 고점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조정적인 흐름들 예상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주도주가 없는 그런 모습들, 조선주들도 어제 같은 경우에 신저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섹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독적인 우리 지수보다 뭐 중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를 보면서 투자해야 하는 우리 어떤 그런 한국 투자자분들 상당히 조금 슬픈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이 전저점 부근까지 이제 하락이 좀 어제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저점이 1980포인트 부근 정도 되니까 어제 저점이 1994포인트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나 다우지수 또한 상승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상승한다고 해서 막 따라잡는 구간이 아니라 일단은 썸머랠리적인 측면보다는 지속 박스권 형태를 예측해드린 상황에서 지속 갇혀있는 우리 지수의 어떤 걸 현실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서 오늘 5일선이 되겠죠. 지수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에서는 단기적인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이평선이 5일선 안착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현명한 어떤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고요. 자, 5일선이 안착하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옆으로 기는 어떤 개걸음의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2050포인트 1차적인 상승권까지는 상승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 또한 연계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자,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일단은 어제 양봉 마감한 그런 상황에서 최근의 흐름들이 115만 원대까지 전저점 부근까지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100만 7천 원대, 107만 원대 전저점이 작년 10월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전저점 유지되는 상황에서 저점 확인이 되는지 반드시 좀 확인하시면서 우리 지수 일단 지난번에 좀 말씀 좀 드렸지만은 미국 금리 인상을 해서 단기적인 지수 충격이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돌파형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플레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은 지루할지언정 서서히 조정시마다 내가 원했던 종목들에 대한 가격적 포인트들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일단 예상대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주 초반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5일선 지지 패턴이냐 61선까지 한 방에 좀 내려와주고 치고 가냐. 자, 결국 시장의 키는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어제도 변동성 상당히 심했던 하루였는데,
자,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이너스로 좀 마감한 모습들,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모습들도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시즌에서 재료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으로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 실적이 안 좋더라도 재료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홀딩 가능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재료적인 부분들로 상승이 나왔던 JW 중일제약 어제 이제 장중에 한 4% 정도 하락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1% 정도로 조가 마감을 하면서 하락권역에 딱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JW 중일제약 저하고 상당히 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수익으로 인해서 상당히 튀겼던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을 좀 하게 되더라도 따라잡지 마시고, 자, 이 종목 네 번째 재매수에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패턴을 대부분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재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보자. 자, 결국 이제 단기성 상승분에 대해서 기술적 조정 이후에 이 종목도 실적 발표가 좀 나와줘야 되고, 그 이후에 재력선 로스는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만큼 일단은 재매수 대기에서 현금을 최대한 아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종목은 오늘 시장 상황 정강 후약이 좀 나오는지, 5일선 코스피 지수 안착하는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좀 보고서 차일이나 이번 추반 정도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선정은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이 되어 있지만은 워낙 이제 실적 시즌이라 예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은 추천해놨습니다. 어느 정도 방향성만 맞으면 좋은 가격대가 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만큼 기다려보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NH엔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의 목표치들 주요 하향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최근에 또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어느 정도 흔들림 없는 증권사들의 보고서 리포트들 볼 수 있는 상황들. 자, 결국 이 NH엔터 키는 페이코가 간편결제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을 해서 시장을 좀 지배하냐, 이것이 이제 관건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굳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홀딩 관점 보시면서, 자, 앞에서도 설명을 좀 해드렸죠.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 5일선 안착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 전저점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삼성전자하고 연계해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61선 이탈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현재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에 따라잡았다가 손절 물량들이 장중에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제 개별 종목들 어제 윗꼬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윗꼬리에 개인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다음 종목 기다려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는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 연계에서 보되 전저점을 지키면서 5일선에 안착한다면 좁은 박스권의 상단에 해당하는 2050선까지는 슈팅이 가능하겠다 보셨고요. 코스닥은 어제 닷새 만에 반락했는데 일단 변동성이 조금 수반이 될 거라고 예고해 주셨어요. 단 60일 이평선이 밀리더라도 지지가 되는지를 체크하자라고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JW 중일제약 네 번째 수익 안겨줄지 기대해보면서 이드코멘토의 멘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